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도깨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실 스토킹 행위 자체가 오래된 것에 비해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제 그 스토킹 행위 자체만 처벌하는 이런 규정들이 들어오고 이에 대한 처벌과 판결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실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법률과 법리, 그리고 딱 이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처벌 외에 잠정 조치라든지 그런 처벌 외적인 법률들을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갑론을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도 이런 행위들 자체는 없진 않았겠지만 이것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개 행위 자체는 이게 범죄인가라는 의심을 들게 할 정도로 미약할 수 있어도 그것들이 반복적, 지속적, 계속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인식이 최근에 대두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런 스토킹 행위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라는 개념들입니다. 어쨌든 스토킹 행위는 뭐 정의하기 나름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특별법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죄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범죄로 규정해놓고 심지어는 실제 수사나 재판 이전에 잠정 조치에 의해서도 그 물리적 행위가 제약될 수 있는 강한 이제 제재 조치들이 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가능한데 핵심은 결코 무시해서 안 되는 것이 이 스토킹 범죄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으로 별도의 법률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약칭은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여기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네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불복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요건은 첫 번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다음 과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제가 이따가 뒤에 최신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최신 판례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시각에서 이 정도 행위면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정도만 되어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신 판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옥,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러니까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그의 가족 플러스 동거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상대방 등이라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혹은 따라다니거나 혹은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따라다니는 거죠. 접근하는 거죠. 혹은 어디에 못 가게 막는 겁니다. 남목,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 역시도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죠. 이거 은근히가 아니라 이거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저는 뭐 당해본 적 없습니다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이 약간 비슷한 경험을 당했었는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서 계속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이 누군가가 내 생활 반경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있는데 그 행위가 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는 이른바 사생팬, 사생활 팬, 사생팬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다목, 상대방들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쭉쭉쭉 가서 우리 지난번에 이 정보통신망법 공부했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잠깐 약간 와닿지 않죠? 또 우편이니까 편지 보내는 거, 전화하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 팩스 계속 보내는 거.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정보통신망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톡, MMS, SMS, 그리고 음성 메시지, 뭐 그림 보내는 거 MMS에 첨부되는 거, 그림 영상 뿐만 아니라요. 얘 보시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부호라는 게 있어요. 부호, 모스부호, SOS 보내는 모스부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점점선, 모스부호처럼요. 이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도저히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부호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 모바일 뱅킹 아시죠? 각종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에 돈을 1원씩 보내면서 그 적요 있지 않습니까? 돈을 보낼 때 우리가 뭐 축 결혼, 뭐 선물, 조의금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요로 한 간단하게 10글자 이내로 이제 적용해서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모바일 뱅킹 화면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요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이런 끊어보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기상청해야죠. 이런 것들 모두 그 부호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목,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물건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느낌 오시죠? 그 물건에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방법이든 내 의사에 반해서 내 의사에 반하게 할 정도로 내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그 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인상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감옥, 조직해서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상대방에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자, 이건 좀 특이한데요. 개인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로 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제3자에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지 말라는 건데 앞에서 봤던 가나, 다라, 많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사에 반하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반목은 약간 달라요. 사실 이거는 이게 저는 좀 스토킹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를 이제 의사에 반해서 제공하는 건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나가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위치정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요새 위치정보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어플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거나 배포 게시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규정은 여러 개 있으면 더 두텁게 보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이 역시도 스토킹 행위 일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위치정보보호법보다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훨씬 강합니다. 3억. 정보통신망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등 신문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자, 이거는 이른바 페이스북 SNS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허위 계정을 만드는 거죠. 상대방의 사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SNS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 일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3억에 있는 행위도 가나, 다라, 마아 행위와 약간은 결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옥부터 3억까지 행위들은 스토킹 행위로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스토킹 행위 자체가 분명히 비난받고 나쁜 것인 건 맞지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게 죄송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반대말이죠. 여집합을 했을 때는 지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행위 자체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 등 피해자 및 스토킹의 상대방을 말한다. 자, 피해자와 스토킹의 상대방은 대부분의 경우는 같겠습니다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 위에 보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스토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피해자로 두면은, 즉 그 행위 자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피해자라고 보면은 그 사람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제하던 여성이 이제 자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식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진로를 막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식 자체가 스토킹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교제하던 여성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 위해 그 아들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 되고 교제하던 여성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구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어렵게 스토킹 행위 상대방과 피해자를 나누는 경우는 결국 스토킹 행위로 이제 뭐 기존의 법률로 좀 보호하기 어려웠던 스토킹 행위의 다양한 양태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의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토킹 행위의 처벌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긴급적인 대응이거든요. 일단 그 행위 자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스토킹 행위의 본질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죠. 그래서 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과거에 일어났으면 처벌하면 되지만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속과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조치는 처벌에 앞서 사법경찰관, 경찰은 이런 신고와 관련하여 이게 향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지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의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자의 상대방이나 또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당각고 했던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경찰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오지 마. 2호,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 문자 보내지 마, 카톡 보내지 마,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지 마. 이런 응급조치가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즉시 이런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굉장히 잘 들어온 법이에요.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뭐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뭐 처벌하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지만 앞으로 이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신고가 있을 것 전제 신고를 받은 이 경찰의 센스 있는 발빠른 적시의 조치가 정말 이런 행위로 인해서 자살까지 결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잠정 조치인데요. 잠정 조치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이런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긴급성은 조금 이제 빠지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긴급응급 조치는 아까 다시 보죠. 긴급응급 조치는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경찰이 하는 것이고요. 잠정 조치는 신고와 무관하게 이런 범죄를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또는 이런 범죄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고 법원에서 만약에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못하는 것이죠.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 일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경찰 검사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을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요청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뭐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무상 이런 청구가 뭐 남용되거나 정말 이유가 없는 청구라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99% 이런 청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특별한 뭐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이런 청구는 거진 다 받아들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용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하는 거죠.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과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볼게요. 서면 경고. 서면 경고는 말 그대로 이제 서면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2호,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화 접근 금지. 1층 접근 금지, 물리적 접근 금지와 이제 온라인상 접근 금지는 아까 봤던 긴급 응급 조치에서 나오는 조치죠. 근데 4호가 3-2, 3의 2,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이거 굉장히 셉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붙이는 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이 어디에 갈지 이런 위치 정보들은 소중한 개인 정보인데 사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런 것들 성범죄자들한테나 붙이는 이른바 일명 그 전자발찌 같은 것인데 이거를 그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냥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4호는 더 심한데 경찰 가서 유치장소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두는 거죠.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입니다. 유치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있지만 사실 똑같아요. 유치하는 장소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고요. 그래서 이 3의 2호와 4호는 정말 우리 법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들 물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구속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나아가 제1항 각호의 잠정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병과 한꺼번에 과할 수 있다. 그래서 서면 경고도 하고 접근 금지도 하고 위치적 정장치도 부착하고 이걸로 안 되면은 유치까지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뭐 의견 청취 절차들이 있긴 한데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이런 뭐 통지도 되고 하겠지만은 그리고 항고권도 이제 보장이 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조치 기간은 3개월, 4호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간이 얼마인지 연장할 수 있냐는 게 아니라 잠정 조치를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를 하고 2호를 하고 3호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4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물론 이제 뭐 절차적 요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규율한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린 잠정 조치는 이 스토킹 범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18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휴대하건 이용해서 스토킹범 저지르는 사람은 가론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자장치의 효용. 이 전자장치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려 보았던 잠정조치에서 나오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 이거 망가뜨리는 사람 처벌됩니다. 나아가 이 피해자 등을 특정해서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당연히 처벌되고요. 마찬가지 이런 정보들을 인쇄물에 싣거나 이게 그 가끔가다가 악독한 유튜버들 일명 사이버 레카라도 부르는 유튜버들이 피해자의 정보를 마치 피해자를 위하는 것인 척하면서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조문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항 잠정 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사람 서면 경고했는데 계속 행위 똑같은 거 하고 접근 금지했는데 접근해버리고 이런 경우는 별도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 자체도 처벌되고 이 스토킹 범죄를 처벌되기 앞서 잠정 조치를 받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번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죄라는 겁니다. 3항 긴급 응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잠정 조치든 긴급 응급 조치든 스토킹 범죄와 별도로 이런 조치들 야 하지마 너 스토킹 범죄 했던 것은 나중에 수사받아서 처벌되긴 할 건데 일단 너 지금 앞으로 너가 이거 또 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이게 무서운 게요. 이따 판례 보여드리겠지만은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의 전제가 되는 그 스토킹 행위가 사실은 스토킹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토킹 행위가 없었던 거죠. 내지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선에서 그치되 이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라서 스토킹 범죄가 처벌이 안 되는 경우라도 일단 법원이 조치했고 경찰이 응급 조치했으면은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실체관계 어떻든 간에 바로 처벌됩니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거 명확해요. 접근 금지하려고 100m 접근 금지인데 99m 다가갔으면 처벌입니다. 98m 다가가면 또 처벌이고요. 매우 강하죠. 이거 뭣도 모르고 스토킹 별로 이렇게 뭐 무슨 경찰이 뭐 경찰 말 뭐 들어야 돼? 나 스토킹 한 적 없는데 이런 조치 나 신경 안 쓸래라고 하는 순간 내가 스토킹 범죄를 한 적이 없어도 전과자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뉴스원 신문 기사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조치들을 규정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다 나와요. 근데 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라든지 사생판이 됐든 간에 그 익명의 힘에 이제 가려진 가해자는 보이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노출될 우려가 매우 많아가지고 이 피해자의 정보를 누출한 사람들은 별도로 처벌되고 있는데 이렇게 스토킹 범죄는 어떻게 보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누구냐 라는 이 대중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매우 쉽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즘 뭐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들에 적절성에 논란을 또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른바 2차 가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이런 폐해들을 모두 고려해서 처벌 이전에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라는 강력한 조치들을 두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최근에 너무 안타까웠던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 표예림 씨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주장한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나는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것처럼 접근한 유튜버가 이제 그 유튜버가 이제 과거에 뭐 조금 그런 이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표예림 씨는 그 유튜버를 좀 멀리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유튜버가 처음엔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너 이제 학교 폭력 피해 당했다는 사실도 허위 아니냐. 기부금 모은 거 어디다 썼냐라고 이제 원치 않는 온라인 접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뭐 못생겨서 바보 같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런 이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물론 표혜림 씨가 학교 폭력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황상 입은 것 같습니다. 입은 것 같은데요. 입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언론을 좀 관심 있게 봤지만은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수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런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백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봐서는 이 학교 폭력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분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기부금 어디다 썼냐, 그 내역을 공개하라, 횡령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표혜림 씨도 연락들을 당연히 받기 싫었을 거예요. 그분이 뭐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연락 자체는 표혜림 씨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메일을 보냈나 봐요. 24시간 벗어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사이버 불링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표혜림 씨한테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던 유튜버가 지금은 뭐 다른 유튜버에 의해서 그게 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만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이제 고인의 성함을 계속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분의 성함은 좀 애초에 이제 그분께서 용기 있게 좀 신상을 먼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이제 이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저조차도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신상이 원치 않게 공개가 되고 또 그런 원치 않는 신상 공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원치 않는 접근들이 2차, 3차, N차 가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런 가해들이 사이버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말 24시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도 이제 헤어 스타일리스트로서 이제 새 인생을 뭐 잘 살아가기를 너무나 모든 국민이 바랐겠지만 안타깝게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N차 가해 때문에 물론 학교 폭력 자체도 그분께는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할 만큼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 고통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그런 고통 이후에 찾아오는 N차 가해는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 처벌법에 하지 말라는 여러 행위 중에 몇 가지에도 충분히 해당이 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정도로 떠나서 만약에 이런 사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긴급 응급 조치, 잠금 조치 행위였으면 그 유튜버는 벌써 여러 개의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최근 판례를 좀 볼게요. 스토킹 처벌법에 판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간 거는 이게 법 시행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례가 몇 개 없거든요.
대표적인 거 볼게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 데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가 핵심을 하이라이트 안 했네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 전화통화에서 나랑 다시 만나줘. 난 너 보고 싶어. 나 찾아갈래. 나 너 때릴 거야. 나 너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벨소리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은 그 통화로 어떤 말을 하고자 했던 것과 전혀 무관하게 일단은 접근을 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접근? 의사에 반하는 원치 않는 접근이 보시면은 이게 거의 24시간 이루어졌던 사안이거든요.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부재중 전화 문구 등 표시되도록 한 것도 이게 거의 한 몇백 개가 표시됐나 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차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단해도 이 가끔 차단하면은 물론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차단된 그 통화 목록에 들어가면은 몇 번 전화 왔다는 걸 뜨기 때문에 차단했다 하더라 이게 이 경우도 당연히 차단해도 결국 이런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차단 수신함이든 아니면은 그 캐치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캐치콜 서비스를 통해서 어쨌든 그 상대방이 인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보아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다음 판례 볼게요. 이 다음 판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요건. 자, 마지막 요건 다시 봅시다.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그 상대방의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자,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그리고 보면은 이 사건에서 이거 이제 이혼한 그 배우자들끼리 이혼한 남편과 처사 이루어진 건데 사실 뭐 애들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그 남편이 술을 마시 행패를 부렸으면 이혼했겠어요.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면접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피해자가 진술했어요. 자, 그럼 상대방이 여기에 보이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아니냐 논란이 됐었는데 결론은 이 최신 대법원 판례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왜? 자, 본질의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를 할지라도 이게 반복돼서 누적될 경우에는 이런 불안심 또는 공포감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지금 보시면은 범죄란표가 뭐냐면 범죄가 너무 많아서 이걸 표로 정리한 것인데 왜 표로 정리했겠습니까? 범죄 여러 개였고 그런 범죄들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수차례 반복된 이런 행위는 누적적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형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안 마시는 경우도 있고 술을 마시면 안 무섭고 술을 마시면 무섭고 술을 안 마시면은 안 무섭고 그런데 이혼한 그 배우자 사이에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시는지 어떻게 다 체크를 합니까?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술만 마시고 오면 사람이 개가 돼서 오는데 사람이 개가 돼서 올지 아니면 순한 양처럼 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술 때문에 이혼한 사이고 술을 마시면 여러 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혼한 것인데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간에 이러한 반복적인 접근은 그 개별적 행위 자체는 이제 비교적 경미하고 또 실제로 뜬금없어서 왔는데 내가 공포심을 느낄 뻔하다가 문 열었더니 술 냄새도 안 나고 나 애들만 보러 왔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행위 그러니까 미리 나한테 면접 교섭권 행사하기 위해서 언제 온다고 말을 안 했더라 할지라도 그냥 어쨌든 왔을 때 내 의사에 반해서 온 거긴 하지만은 술을 마시고 온 것도 아니고 나나 애들한테 이제 행패를 부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리 온다고 뭐 약속을 잡고 오든가 갑자기 배를 누르는데 그 배를 누른 밖에 있는 내 전 남편이 술을 마시는 개일지
술을 마시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불안심 또는 공포심이 비록 이 사람은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지만 사회 일반적으로 봤을 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얼마든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은 누적적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라고 봐서 스토킹 행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하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과 이거 형사 범죄로 처벌되냐는 분명 다른 영역인 건 맞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폭행 물론 폭행이나 일반적인 재산범죄는 나쁜 거긴 하지만 이제 비교적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대비책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스토킹은 최근 그 고 표혜린 씨 안타까운 사연에서 봤던 간에 사이버 불링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봐도 교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서 적요란에 나 이런 너 이런 보고 싶어 이런 당장 와 이런 머리가 비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변칙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예측을 불허해서 이거를 보는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저 자신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들 정도의 사이버 불링 행위에 대해서 결코 사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이제 취지인데 다시 말씀드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스토킹 별도 처벌 규정이 있고요. 처벌되기 전에 이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은 그럴 분은 없겠지만 뭐 내가 설령 이런 걸 받으면은 즉시 스탑. 이유가 어쨌든 내가 스토킹 범죄 했든 안 했든 간에 스탑하시고 반대로 내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그 즉시 아까 말씀드린 경찰이 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잠정 조치를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도 할 수 있고요.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안전한 쉴드를 다 박아놓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과거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조치들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24시간 내내 112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죠. 스토킹 범죄도 24시간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이것은 정말 경찰에서 요새 이런 대응 그 시스템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하시고 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활의 영역입니다. 제가 다룬 영상들이 다 생활법 영역이죠. 어려운 법률들 상식과 생활선에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112 신고 한 통으로 내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 조치했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잠정 조치까지 고려하시고요.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들 항상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생활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시 한번 고 표혜림 씨의 명복을 빌면서 이런 비슷한 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유튜브에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그 전에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긴급응급조치. 이상으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